이번 시간에는 이곡 작가의 참화설이라는 고전 수필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자신이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심리 변화를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제시한 다음 인간의 소유 문제와 이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참화라고 해서 말을 빌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깨달았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자, 그래서 설이라는 장르는 고전 수필 장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체험적이며 우의적입니다. 우의적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 비유의 방식이라든가 예시의 방식, 일화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제는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혹은 빌려서 탔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라 구렁을 만나면 내려가서 걸어야 했으므로 후회한 일이 적었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좋은 말을 잘 달리는 말에 올라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상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태로워서 그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자, 이 해당 부분은 글쓴이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의고 둔한 말과 잘 달리는 좋은 말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그때 느꼈던 또는 그때 경험했던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자, 해당 부분부터는 이제 깨달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쓰임에 대비하는 것과 이와 같거늘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더 있겠는가? 서리법을 사용해서 강조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기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아내는 지아비 남편으로부터, 노비는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열거와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린 바가 또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잃게 된다면 만방 모든 곳에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 백대의 수레를 가졌던 부유한 사람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고사인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사인용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며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이제 되새기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느낀 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참화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라고 함으로써 작품의 창작 의도를 마지막에 밝히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해당 작품은 앞부분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이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여서 좀 더 확장적인 또는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원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유추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귀남 논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추라 함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을 유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귀남 논쟁은 좀 더 구체적 사례에서 그 뒤에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화된 원리를 제시하는 방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에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본질,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필이었죠. 2번,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가 부분, 경험 부분이었고 나 부분은 깨달은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3번, 가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나에서 경험에 대한 의견 또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 이제 이 기억은 내가 느낀 바, 깨달은 바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5번이 답인데, 소유하고 있을 때 가치를 모르다가 없어진 후에 귀중함을 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소유할 때 그 가치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걸 제시하고 있었죠. 자, 1번 보면 맹목적인 소유,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게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소유관이 필요하다.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빌린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있었죠. 4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사실상 자기 소유물이 없다 라는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이 글이 주는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인간은 소유 문제에 대해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바른 깨달음이라는 건 항상 빌린 것이라는 걸 깨닫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인간의 욕망에 빠져서 어리석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 이거는 아니었죠. 현재 삶에 충실하며 미래 삶에 대비한다. 대비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4번,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 소유. 이것도 아니었죠. 인간의 권세는 무상한 것이로 쓸데없는 것으로 평범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윗글과 주제의식이 가장 유사한 것인 것. 3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명, 이름나게 벼슬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즐겨하지 마라. 영욕이 반이다. 험함이 반이로다. 부귀를 탐하지 마라. 위기를 밟게 된다. 위태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의 몸은 한가하거니 들어온 일이 없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보면 동기로 새 몸이 되었다가 한놈같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동기라는 걸 형제를 지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었는데,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날마다 석양 해가 지는 문 밖에서 한숨 겨워 하노라. 그래서 전쟁 때 두 아우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두 아우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맷버들 가지를 꺾어서 보내는구나. 님의 손에. 이 님은 사랑하는 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잎과 꽃이 나거든 날인가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제시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매와 액 등걸에 봄이 되어 돌아오니 옛날에 피던 가지는 피음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남분분하니 눈이 아직 내리니 필동말동하여라. 자, 그래서 매화가 피기 직전의 상황, 매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너며 성공론이라는 사람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누운 소 발로 받쳐 얹혀놓고 지질 타고, 아이야 권농, 성권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그래서 친구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이 정철이라는 인물이 친구 집에 찾아가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린 것이다 라는 말에서 빌리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문장에서의 빌리다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이 가진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한 자기의 소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빌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참화설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시오. 경험에서 깨달은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관계 깊은 한자성어를 쓰시오. 그래서 자신의 불수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의미의
안분지족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이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깨우침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주제를 쓰라는 말이겠죠.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경계하여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5번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적으시오. 이 글에서 느껴지는 바는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정반부의 항상식, 그러니까 평정식이라고도 적어도 됩니다. 읽고 때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반부의 무소유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곡 작가의 참화설이라는 고전수필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